저는 김선희입니다. 올해 56세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꽃집 문을 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벌써 15년째 이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2010년이었네요. 아침마다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꽃들은 참 행복해 보여요. 물과 햇빛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는 뭘 하면 행복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행복이 뭔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와요. 아니,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많죠. 2015년 사업 실패 이후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대화도 거의 없고 있어도 생활비 이야기뿐입니다. 우리 준수는 2019년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어요. 처음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가끔 영상 통화를 하지만 시간 차이 때문에 서로 피곤할 때가 많아요. 준수야도 이제 27살이니까 자기 생활에 바쁠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가게 열고 손님 응대하고 꽃 정리하고 문 닫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앞 청소를 하는데 전봇대에 이상한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색깔도 화려하고 글씨체도 특이했어요. 묻지마 기차 여행 마이너스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수상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까 1박 2일 기차 여행이고 참가비도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이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단 하루만이라도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내가 혼자 여행을 간다고요? 민수 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가게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전단지는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그 전단지 때문에 계속 고민했어요. 꽃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때도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떠날 수 있을까? 56살이 되도록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도 가족여행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상 자체가 설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저를 민수 씨 아내나 준수 엄마로 부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김선희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역할에 얽매여서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눌러보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민수 씨가 또 술 취해서 늦게 들어와서 소파에서 자는 걸 보고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지마 여행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너무 친절하게 응답해 주더라고요.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쉽게 신청이 완료됐어요. 문제는 민수 씨한테 어떻게 말하느냐였어요.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기엔 양심이 찔렸어요. 고민하다가 친구랑 1박 2일 여행 간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래 가서 스트레스 좀 풀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허무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뭘 가져가야 할지 잘 몰라서 이것저것 넣었는데 마지막에 화장품까지 챙기는 제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화장품을 여행 가방에 챙겨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혹시 이상한 사람들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정된 장소에 가보니까 직원 한 명이 명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묻지마, 여행 참가자분들은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참가자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혼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만 어색한 게 아니었거든요. 직원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총 12명이 참가했는데 2명씩 짝을 이뤄서 여행을 한다고 했어요. 서로의 이름이나 직업, 개인적인 이야기는 묻지 않기로 약속하고 가명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정말 독특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짝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꽤 신사적이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목소리도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치 벽을 쌓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라고 부르세요라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미리 생각해둔 가명이었어요.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 이름이거든요. 상대방도 저는 정호라고 해주세요라고 답했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기차에 오르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여행을 떠나는구나 싶었어요. 좌석은 서로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처음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창밖만 봤어요. 정호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둘 다 어색해하고 있었거든요.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마음이 좀 놓였어요. 멀어져가는 도시 풍경을 보면서 정말로 일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정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했어요. 진부한 말이었지만 어색함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날씨나 창밖 풍경 같은 당차 없는 이야기였지만 점점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호 씨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들어주는 능력이 좋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라고요. 기차가 시골 지역을 지날 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농가 밭이 펼쳐져 있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늘 빌딩만 보고 살았거든요. 시골 풍경이 참 좋네요라고 정호 씨에게 말했어요. 네,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라고 답하더라고요.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었어요. 둘 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이런 여유를 잃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기차에서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정호 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금세 지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도 충분히 재미있었어요.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라고요. 여행 관련 컨설팅 일을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좀 애매한 답이었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묻지마 여행이니까요. 대신 그럼 여행을 많이 다니시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로 다니는 여행과 개인적인 여행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정호 씨가 말했어요.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저도 교사 시절에 아이들과 수학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그게 진짜 여행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꽃과 관련된 일을 해요라고 말했어요. 꽃집을 운영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좀 더 애매하게 표현했어요. 꽃을 좋아하시는군요라고 정호 씨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꽃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답했어요. 그때 정호 씨가 저는 원래 건축 일을 좋아했었어요라고 말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건축이요? 멋있네요 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건물을 설계하는 게 꿈이었는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라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말에서 뭔가 애잔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는 교사가 되는 게 정말 기뻤는데 결국 그만둬야 했으니까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라고 위로했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라고 말했어요. 기차가 한 역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였어요. 플랫폼에 할머니 한 분이 꽃을 파시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파는 꽃이 정말 싱싱해 보였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정호 씨가 꽃을 보시는 눈빛이 다르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꽃과 함께 살아서 그런가 봐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도 꽃을 좋아해요. 특히 장미를요라고 정호 씨가 말했어요. 의외였어요. 남자분이 장미를 좋아한다니요. 어떤 색깔 장미를요? 라고 물었어요. 빨간 장미도 좋지만 하얀 장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해 보여서요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얀 장미를 좋아하는 남자라니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우스웠지만요. 56살이 되도록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기차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정호 씨와 마주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데 묘하게 편안했어요. 민수 씨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정호 씨도 혼자 식사하는 게 익숙한 것 같았어요. 혼자 식사하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이렇게 다른지 몰랐네요 라고 정호 씨가 말했어요. 정확히 제가 생각하던 바였어요.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라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요. 요즘 많이 외로우세요? 라고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네, 정말 많이요 라고 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라고 정호 씨가 말했어요. 정확히 제 마음을 대변한 말이었어요. 집에 민수 씨가 있어도 가게에 손님들이 와도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기차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커피를 마시던 정호 씨의 손이 흔들리면서 커피가 쏟아질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정호 씨의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몇 초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죄송해요라고 제가 먼저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고 정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미소를 받아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차가 도착한 곳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정말로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거든요. 짠내와 함께 어딘가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호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다녔어요. 작은 항구에는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참 평화롭네요라고 정호 씨에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살면 마음도 평온해질 것 같아요라고 답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가이드가 마을 끝에 있는 등대까지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했어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정호 씨가 함께 가보실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등대로 가는 길은 바닷가를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정호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새 마음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 뭔가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육지에서의 고민들이 작아 보여요라고 정호 씨가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평소에 그렇게 무거웠던 민수 씨 문제, 가게 걱정들이 바다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등대에 올라가는 길은 좀 가팔랐어요. 숨이 차서 중간에 잠시 쉬는데 정호 씨가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봐서 그래요라고 답했어요. 정말로 오랜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리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라고 감탄했어요. 정호 씨도 이런 풍경을 보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네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제가 살아있다는 걸 잊고 살았던 걸까요? 등대 주변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정호 씨와 함께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앉아 있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런 편안함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 순간이 꿈 같아요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라고 정호 씨가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김선이라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해가 점점 지면서 하늘이 더 붉어졌어요. 바다 위에 반짝이는 햇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좋았어요. 수연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정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하루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언제부터 행복하다는 감정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노을이 완전히 지기 전에 정호 씨가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눈빛이 다정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입맞춤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수 씨와도 언제부터 이런 적이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나는 지금 단 하루만이라도 안 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대에서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정호 씨와 저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까 그 순간이 꿈은 아니었을 텐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펜션에 도착해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단체로 먹는 식사였는데 정호 씨와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정호 씨를 의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어요. 다들 각자 방으로 가거나 펜션 주변을 산책했어요. 정호 씨가 바람 쐬며 산책할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펜션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가 하나 있었고 가로등이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정호 씨와 함께 그 벤치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어요 라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여행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정호 씨가 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저도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도 처음이고요 라고 고백했어요. 혼자 여행이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네, 항상 가족과 함께 다녔거든요. 아니면 일로 다니거나요 라고 답했어요. 뭔가 슬픈 표정이 스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정호 씨도 평소에 외로우셨나 봐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 씨가 한참 망설이더니 사실은요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에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어요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언제부터요? 라고 물었어요. 한 5년 전부터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화도 거의 없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에요라고 답했어요. 정말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라고 고백했어요. 남편이 있지만 정말 외로워요.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남남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정호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더라고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라고 정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여행에 참여했나 봐요라고 답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때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진짜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명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김선희예요라고 말했어요. 제 진짜 이름은 김선희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정호 씨가 선희 씨라고 불러주는데 왜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정말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정호입니다라고 정호 씨가 말했어요.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선희 씨라고 했어요. 진짜 이름을 나누고 나니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았어요. 정호 씨,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라고 정호 씨가 답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밤이 더 깊어갔지만 아직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내일이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싫었어요. 이 순간을 좀 더 붙잡고 싶었어요. 정호 씨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내일이면 끝이라니 믿기지 않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나도 여자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이상했어요. 일상은 똑같았는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꽃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정호 씨 생각이 났어요. 그날의 기억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민수 씨는 여전했어요. 여행 어땠냐? 고 물어보긴 했지만 대답을 제대로 듣지도 않더라고요. 좋았어요라고 간단히 답했는데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형 재개발 사업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꽃집이 있는 건물도 재개발 대상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간간히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전단지도 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설명의 날짜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며칠 후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희 씨, 재개발 확정됐어요. 다음 주에 설명회 있으니까 꼭 참석하세요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꽃집을 15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쫓겨나야 한다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재개발이 되면 꽃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건지, 이전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들도 잃게 되는 건지 막막했어요. 설명의 날이 되었어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상인들, 건물주들,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개발업체 직원들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큰 화면에 조감도도 보여주고 보상 방안도 설명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에게는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전 비용도 많이 안 나오고 새 건물에 다시 입주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개발업체 책임자가 나왔는데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정호 씨였거든요. 정확히는 이정호였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선 모습이 여행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행에서 만난 그 다정한 정호 씨가 우리 가게를 없애려는 개발업체 책임자라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호 씨는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아니면 본 척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상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이게 정호 씨의 진짜 모습이었나 봐요. 여행사 컨설팅이라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보상이 너무 적다. 이전할 곳을 찾기 어렵다.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어요. 정호 씨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어요. 하지만 답변 내용은 상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 상황상 어쩔 수 없다.
개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 같은 답변들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그때 정호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정호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원래 표정으로 돌아가서 상인분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여행에서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했으면서 일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정호 씨 생각뿐이었어요. 그날의 따뜻했던 기억들과 오늘의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정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며칠 후 정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희 씨 설명회에서 만나게 되어 놀랐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한다고요? 고민을 며칠 했어요.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나면 뭘 말해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그냥 무덤덤하게 대해야 하나.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약속 장소는 꽃집 근처 카페였어요. 정호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행 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반가웠어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선희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정호 씨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앉으세요라고 말하고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먼저 사과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정호 씨가 말했어요. 여행사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발업체에서 일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까 실망스러웠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묻지마 여행이니까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일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거든요라고 답했어요. 뭔가 솔직한 대답 같았어요. 지금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안 해도 다른 누군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라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현실적인 답변이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그럼 저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정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재 건물은 철거됩니다. 선희 씨 꽃집도 이전하셔야 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걸 다 포기하라는 거네요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라고 정호 씨가 답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설명회에서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어요? 저를 모르는 척 하면서요 라고 따졌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제 일이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일이면 다 용서되나요? 사람들 생계는 생각 안 하고요? 라고 더 화를 냈어요. 선희 씨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도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가족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도 있고요라고 정호 씨가 말했어요. 그때 문득 정호 씨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싶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던 거죠. 여행 때 건축 일을 좋아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군요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한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정호 씨가 답했어요.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여행 때의 따뜻한 미소와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그날의 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 씨가 한참 망설이더니 제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정호 씨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실은 냉혹했거든요.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운명인지 우연인지.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라고 정호 씨가 답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슬픈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그날은 명확한 결론 없이 헤어졌어요. 정호 씨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야 했고 저는 제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었어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보상 협상도 끝나고 이전 일정도 정해졌어요. 제가 운영하던 꽃집도 결국 문을 닫아야 했어요. 15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정말 바빴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새로운 가게 자리도 알아봐야 했거든요. 다행히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정호 씨와는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멀리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을 봤지만 서로 못 본 척했어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게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15년 동안 키워온 꽃들을 모두 정리하고 화분들도 새 가게로 옮겨야 했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설렘, 힘들었던 시기들,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들까지요. 오후 늦게 마지막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계산대 서랍 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제가 넣은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정호 씨의 글씨였어요. 깔끔한 글씨체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선희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이미 가게를 정리하고 계시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라는 걸 알아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날의 기억은 제게도 정말 소중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야겠지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꽃처럼 아름답게 선희 씨의 삶이 다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하세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정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울컥했어요. 화나고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정호 씨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편지를 가방에 잘 접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잠갔어요. 15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과의 작별이었어요. 뒤돌아보니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새로운 꽃집은 작지만 예뻤어요.
창가에서 햇빛도 잘 들어왔고 근처에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어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꽃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묻지마 여행 같구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삶을 바꾸는구나. 정호 씨와의 만남도 그런 인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민수 씨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당신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요. 제 의견도 분명히 말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려고 해요. 그날의 여행이 저를 바꿨나 봐요. 가끔 정호 씨가 궁금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지.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새로운 꽃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의 바다가 그리워요. 등대에서 바라본 노을, 정호 씨의 따뜻한 손길, 처음 느껴본 그 설렘들이요. 그 모든 게 꿈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였어요. 지금 저는 56살이에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 거죠. 쉽지 않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의 여행이 없었다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겨진 사연,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연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